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 원미연입니다. 이름은 익숙한데 나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알쏭달쏭한 질환이 많이 있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질환은 좀 무심해지기 마련인데요. 자, 그러다가 그 질환의 증상을 들어보면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도 불리는 역류성 식도염이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과 전문의 이근숙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근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저도 좀 가지고 있지만 주위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요. 먼저 이 식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목 안쪽에 인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두 아래부터 위 바로 위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 관을 식도라고 말합니다. 위 바로 위까지,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위식도 접합부 그 부분까지가 식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그 식도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는 것 같은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질환인지.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 질환입니다. 네. 위산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하부식도 갈약근에 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위산이 쉽게 식도의 하부까지 역류하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위에서 분비된 산은 강력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식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 보자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걸까요? 정상적인 상태면 식도와 위 사이에 존재하는 밸브 같은 구조물인 하부식도 갈약근의 압력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차단해 주는데요. 하부식도 갈약근의 조절 기능 약화로 경계 부위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에 위산 분비가 과한 경우에 복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물 또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괄약근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과거보다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2009년에는 256만 8천여 명 정도에서 2013년에는 351만 9천여 명으로 증가했고요. 또 최근에 꾸준히 환자가 증가해서 2018년에는 444만 명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70%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파른 증가의 원인은 잠시 후에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가슴앓이. 역류성 식도염이 막 가슴앓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하고 심각한 병이어서 꼽힌 키워드일까요, 선생님? 그건 아니고요. 이 키워드는 증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서는 가슴앓이 증상이 가장 흔한데요. 가슴앓이란 대개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듯한 타는 느낌, 화끈거림, 속쓰림 또는 불쾌감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왠지 그 역류성 식도염의 그런 증상을 나 심장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슴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타는 듯이 아프니까 혹시 심장 문제인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역류성 식도염의 특징은 가슴 쓰림도 있지만 신물이 같이 올라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고 또 음식과 연관이 많습니다. 심장 때문에 가슴이 아픈 느낌은 주로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등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할 때 통증이 유발되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누워있거나 식사 후에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술을 먹거나 카페인처럼 식도 조임근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상황일 때 증상이 더 유발된다면 더더욱 심장 문제보다는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심장 부위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걸까요?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보통 증상이 많이 생기는 위치는 위와 식도가 만나는 위식도 접합 부분, 명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산이 역류하다 보면 더 위쪽으로까지, 심하면 후두까지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목 이물감이나 기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위산이 가슴까지 올 때는 흉통을 호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협심증과 감별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흉통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역류성 식도염과 또 좀 혼돈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위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증상만으로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 중에 하나가 속쓰림이기 때문에 위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위에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속쓰림이 오는 건지 아니면 산이 거꾸로 넘어와서 역류가 되기 때문에 속이 쓰리는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큼하게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다면 역류 쪽을 더 의심할 수가 있고 그런 증상이 없이 단순 속쓰림만 있다면 위염 쪽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목 쪽이 막 아프다 보니까 목 감기인 줄 알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역류성 식도염이더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 중 하나가 목 이물감입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든가 아니면 목이 좀 아프다고 하고 가래가 걸려서 뱉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쉰다고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산이 식도를 거쳐서 후두 위쪽까지 올라오고 또 기관지를 자극하면 기침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후두염이 있는 것처럼 증상을 느끼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목 감기는 일종의 감염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단순히 목 불편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동반된다든가 근육통이 있다든가 다른 콧물 가래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대부분의 목 감기는 진통소염제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진통제 때문에 위장장애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증상을 확인하고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해 보는 것입니다. 위산분비 억제제를 투여하여 증상의 호전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하는 방법이고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진단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초기 검사는 내시경 검사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중등도를 평가하고 위암 등 다른 병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에서는 식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것이 비밀환성 식도염입니다. 반면에 40% 환자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식도 밀환, 식도 손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암이나 위궤양, 다른 식도 질환 등이 있어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뭐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헷갈리는 질환들도 있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만. 아무래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원인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다양한데 요즘 늘고 있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비만입니다. 내장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배 안에 지방이 가득히 차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고 횡격막 쪽으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가 식도 쪽으로 살짝 올라오고 하부식도 가략근이 느슨해져서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가 일어나는 거죠.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 체질량 지수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률이 약 2.5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잘 사는 나라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선진국형 질병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서양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 중 약 20%에서 많으면 40% 정도까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빈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게 되면서 10명 중 약 2~3명 정도의 비율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역류성 식도염 하면 주로 30, 40대 직장 생활을 하는 남성들이 주로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나이 때 남성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맞나요? 물론 젊은 직장인 중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소아에서 노인층까지 모든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의 경우에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하부식도 가략근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화도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과 중등도는 노인 환자에서 증가합니다. 원인으로는 고령에서 생기는 하부식도 가략근 부위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부식도 가략근이 위산의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의 복강 내 길이가 감소하거나 이 부위가 위로 밀려 올라가서 식도 열공 탈장이 증가하거나
식도 운동장애 등으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외에 또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또 하나는 흡연이 영향을 미치는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하부식도 가락근을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틈새로 산이 거꾸로 올라오기 쉽습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역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꽉 끼는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이라면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음식물이 역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과식이나 야식을 하는 경우에나 음식 중에서는 술, 초콜릿, 카페인 등이 하부식도 가락근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식습관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를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런 음식들이 역류를 잘 조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식습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야식이나 뭐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건데 이게 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음식을 먹으면 식도와 연결된 부분인 위의 기저부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음식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저부의 아랫부분인 위체부에서 소화효소와 섞이면서 음식물이 소화되기 때문에 음식물은 위내에 2-3시간 이상은 머물게 됩니다. 네. 낮에는 음식을 먹고 활동하면서 소화 과정이 빨라지지만 밤에는 누워서 자게 되니까 소화 과정도 느리고 눕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부 압력이 높아져서 식도 쪽으로 역류가 잘 되는데요. 야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배 안에 가득한 상태로 눕게 되기 때문에 소화도 더디고 하부식도 가락근도 느슨해져서 역류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조금 배가 든든해야 잠도 잘 오고 또 너무 배고프면 자다가 막 깨기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정답은 자기 2시간 전에는 위를 비워둬야 된다는 겁니다. 2시간. 정 배고프고 힘들다면 가볍게 물 몇 모금 정도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또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 중 40에서 50대가 전체의 44.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이 연령대 분들이 주 경제활동 연령이라서 스트레스가 많고 과식이나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한 비만 증가가 이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추석이 있는 10월부터 연말 모임이 많은 12월까지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식습관과도 영향이 있고 또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고. 자, 또 원인과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사실 위장 질환은 좀 가족력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역류성 식도염도 유전적인 면,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나라의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비슷하지만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습니다. 아시아인이 서구인에 비해 위산 분비가 적고 하부식도 조인근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전적 차이에 기인할 수 있고 체질량 지수나 식습관 같은 환경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갖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자, 오늘 3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이요? 왼쪽?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평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역류성 식도염을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등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잘 때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위의 모양 때문입니다. 위는 오른쪽으로 처진 J자 형태라고 있는데요. 상부가 왼쪽으로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왼쪽 몸통을 아래로 해야 위 안에 남은 음식물이 넓은 위장 주머니 쪽으로 안정적으로 위치하게 되고 수면 중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자칫 위산이 섞인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줘야 식도 역류를 좀 막아줄 수 있고 또 중력 때문에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따라 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군요. 좀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역류성 식도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 좀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산다면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을 지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데요. 식후 바로 누우면 식도의 위치가 낮아져서 위와 식도가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위장 안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하기 쉬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부 식도 조인근으로 식도와 위 사이가 꽉 닫혀 있지만 식사 후 바로 눕는다면 식도 조인근의 압력이 낮아져서 조인근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후 2시간 이내에 식도 조인근이 2번 정도 열리는데 그때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해 식도가 상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만성화되면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 이 경우 식도 조인근이 느슨해져서 비정상적으로 자주 열리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식후 2시간 이내에 4번에서 6번 정도 식도 조인근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장 안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 변비, 당뇨병 등의 발병도 커지게 됩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식후 2시간 이내에는 눕지 않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 그렇게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해두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좀 짚어볼까요,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어도 휴식을 취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경우에 식도궤양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기거나 식도 협착이 나타나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고 술, 담배, 카페인을 섭취하는 등 증상을 가볍게 넘기거나 다른 질병으로 착각해 방치하는 경우 식도궤양, 식도협착증 외에 식도 점막의 세포가 위 점막의 세포처럼 변하는 발액식도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발액식도는 식도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는 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발액식도가 될 수 있고 발액식도는 식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식도암과의 연관성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볼게요.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식도의 점막에 만성적인 손상이 오게 됩니다. 이 결과로 식도의 점막 세포가 마치 위 점막의 세포와 비슷하게 변할 수 있는데 이를 발액식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발액식도는 국내에서는 드문 서남이라 불리는 형태의 식도암이 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역류성 식도염의 결과로 발액식도를 가진 사람은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40에서 50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과 함께 발액식도라는 병명을 가진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다 자주 내시경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식도암은 역류성 식도염과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서 흔히 식도암이 발생합니다. 결국 식도암을 예방하려면 역류성 식도염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담배를 끊고 술을 덜 마시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역류성 식도염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치료 방법 이제 알아볼까요,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목표는 증상의 호전과 식도염을 치료하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법은 생활습관의 교정, 약물치료, 수술 3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약물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되며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럼 보통 어떤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역류되는 내용물 중 증상과 식도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위산입니다. 따라서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제로 처방하는 약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PPR이라고 부르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PCAB이라고 부르는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가 있으며 거의 모든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게 1차적으로 투여합니다.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가 가능하여 치료율이 70에서 90% 정도로 매우 높고요.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위를 산성화하는 양성자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식사 전에 투약해야 하고 치료 효과는 투약 후 약 12시간에서 72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는 양성자 펌프에 칼륨 이온과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식사와 관계없이 투약할 수 있습니다. 신체 흡수 시에 산도의 영향을 받는 약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제를 복용하는 게 가장 기본되는 치료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근데 어떤 이야기든 그렇겠지만 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아까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만성적인 위산 분비의 감소로 인하여 위 내에서 살균 작용이 감소해서 폐렴이나 기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칼슘과 비타민 B 흡수력을 저해해서 골다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만성 부작용, 즉 합병증은 가능성에 비하여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근데 증상이 있을 때 전문 병원을 찾아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거는 물론 괜찮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속이 쓰리면 약국 가서 제산제 사서 복용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런 제산제는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괜찮을까요, 선생님? 제산제 복용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산제만으로 속쓰림이나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여 증상이 잦을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보고 적절한 추가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습관적 속쓰림 증상이 다른 큰 질환, 가령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 같은 질환의 증상일 가능성도 있어 적절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다른 병에 비해서 만성화되기 쉬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로 증상이 나아졌어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경미한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80%는 약물요법에 의해 증상이 호전되거나 소실되며 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식도염 환자의 대부분은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취합니다. 자, 근데 자꾸만 재발할 경우 이럴 때는 뭐 어떤 또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요? 증상의 재발이 잦을 경우에 약물 치료를 계속 유지해주는 유지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위산분비 억제제를 저용량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방법과 증상이 재발할 때만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약물요법을 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안 되거나 자주 재발할 경우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항역류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내과 전문의 이근숙 원장님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주시면 제가 맞춰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 O와 X 중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 음식이 이제 차례차례 내려가야 하는데 앞에 들어간 음식이 잘 안 내려갔는데 막 급히 다음 게 들어오면은 그쵸, 역류도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먹는 사람의 걸릴 확률 높다. O.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급하게 먹게 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위에 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빨리 위에 음식이 쌓이기 때문에 역류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위는 음식을 잘게 부숴서 소장으로 내보내서 흡수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급히 먹으면 음식물이 제대로 씹히지 않은 상태로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위가 소화시켜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또 역류성 식도염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식 좀 빨리 드시는 분들, 급하게 드시는 분들 이런 습관을 좀 고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쭉 맞춰볼까요?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다. O와 X 중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사실 다이어트 하면 위가 자주 비어 있는 거잖아요. 비어 있는데 역류될 뭐가 있을까요? 좀 상관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X. 네, 정답은 O, X 둘 다 맞습니다. 그래요? OX. 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경우에 체중을 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음식물을 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손가락을 넣어서 음식물을 토하면 하부식도 가략근이 찢어지기도 쉽고 위산이 가득한 음식물이 식도를 지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를 통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관련된 문제들도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식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언 좀 전해주시죠. 과음, 과식, 기름진 음식과 야식을 피하고 식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해야 하고
금연과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근숙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